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립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급기야 윤 총장이 7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고 반대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내일부터 대한민국도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과연 제일 먼저 백신을 맞게 될 사람은 누굴까요? 백신을 맞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잠시 후에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부산시장 보선 40여일 앞두고 당청 가덕도 신공항 다 걸기, 영어로 하면 올인이죠. 가덕도의 올인. 이낙연 대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에 개항한다. 오늘 여당 지도부가 신공항 부지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 부처들이 야, 이거 가덕도 신공항 건설한 문제 있다 라며 저마다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 원전 수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발동했다라는 한 조간신문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문제 없고 부산 시민들 위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가덕도 신공항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드디어 백신의 시간. 사진 보시면 국내 최초 허가 코로나19 백신 척출하.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급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출하돼서 거의 호송 수준에 이동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내일 9시부터 전국에서 동시 접종된다고 합니다. 혈압 있거나 당뇨 환자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점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수사청. 속도 조절을 놓고 당청이 대통령의 진심이 뭐냐라는 공개 설정까지 벌였다. 한겨레 신문이 바로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실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니 대통령이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유영민 실장은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당부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봉합된 듯하던 당정의 견해차가 여전히 밝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검찰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6대 중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이 수사청이 완전히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검찰 내 반응은 어떨까요? 윤석열 총장이 남은 7월 임기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고 반대에 나설 것이다 라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둘을 낳은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84명, 쇼크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작년 출산율. 인구의 대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숫자보다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점점점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활동력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건 국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랑 신부 만나서 2명은 나야 인구가 유지되는 본전인데 본전은커녕 1명조차도 안 낳는다. 0.84명이니까 이거 걱정입니다. 아이를 왜 안 낳느냐? 신혼부부를 탓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애 둘 낳아보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백신 전문가, 코로나 전문가, 고려대학교 약대 김정기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증명서. 백신 맞으면 국가가 증명서를 띄워준다고 합니다. 마치 주민등록등본 같이 이 증명서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어떤 증명서일까 궁금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맞으면 그 자리에서 피자 한 판도 준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기 물음표인데요. 김경수 지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모두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당부했다는 말과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기일까요? 작전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 전환, 어떤 의미일지, 무슨 소식일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드립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백신 맞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백신과 관련된 수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한 방에 그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백신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반격이 우리나라도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선 많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희소식입니다. 어쨌든 함께 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출하, 내일부터 접종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용성과 관련해서 고령자 중심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자, 고령자를 제외하면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백신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다라는 거고요. 28일까지 닷새간 78만 명분 순차적으로 출하한다. 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출하되는 모습, 고속도로 타는 거, 백신이 고속도로 타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해드렸고요. 15만 명분이 오늘 전국 1909곳에 배송이 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이 동시다발적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첫 백신 접종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의료진 및 요양시설을 1호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내일 접종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가서 접종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누가 내일부터 접종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네,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의료진, 그리고 직원, 그리고 만 65세 이하의 이제 환자들이 간병인 등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이제 대유행했을 때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거의 격리해버리고 거의 코로나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 가장 이제 만성질환,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고려해서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진짜 코로나는 긴 터널에서 어떻게 보면 빛을 보는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 국민 집단 면역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이제 첫 출발이기 때문에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접종을 맞는 대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65세 이상은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용성 논란 때문에 제외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 65세에서는 그만큼 샘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더 본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화이자가 내일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다른 백신 들어오면 그 백신 중심으로 만 65세 이상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마 이제 만 65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거길 중심으로 이제 많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텐데 당장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제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아마 다음 달 내지 아니면 2분기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기자나 저나
우리 박정아 대변인이나 박수현 대변인 같은 일반 국민들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3분기 7월부터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면 그러니까 여름인군요. 그렇죠. 1분기에 지금 요양시설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2분기에 만 65세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일반 국민 상대로는 아마 7월 이후 그러니까 3분기부터 접종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만약 이제 시간대로 잘 이제 그 스케줄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물량이 잘 확보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11월 중 올해 말쯤에는 이제 전 국민 중에 한 70% 이상 집단 면역이 생기지 예.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여름부터 일반 국민도 접종할 수 있다.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좀 붙는군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다른 백신 물량을 대한민국의 계획대로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도착이 되고 확보가 됐을 시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료인데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다 이제 모든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완전 무료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맞는 건 아닙니다. 2번 정도는 맞아야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 첫 발자국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화이자 맞을래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을래요?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주는 대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대로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부가 지정하는 대로 맞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 순번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도 그때 가봐야 좀 정확한 방법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백신 제발 좀 차질 없이 대한민국에도 순차적으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보다 더 많은 궁금증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는 김정희 교수님과 함께 좀 궁금한 거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접종 당일에 피해야 하는 것은 뭐 독감 백신과 비슷하군요. 과도한 활동, 음주, 사우나 이런 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넘어가고 고혈압, 당뇨 약물 복용 중인 사람은 자, 김정희 교수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 혈압약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나? 나 당뇨약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나? 하다못해 어떤 분은 알레르기 비염약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나?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의 어떤 그 유효성 관련해서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일부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분 중에도 혈전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관절염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렇죠. 소염진통제를 그 약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그 소염진통제가 실제로 면역 반응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부러 이런 부분들 계속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접종 기간에는 잠시 그러니까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요 약을 잠깐은 그 성분을 빼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통약, 뭐 아스피린, 개보린 이런 거는 좀 잠시 백신 접종할 때 피하는 게 좋다. 예. 임산부 맞아도 돼요? 임산부는 지금 임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산부는 제외돼 있고요. 예. 그리고 18세 미만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1차 자문회의에서 16세 이상으로 이제 권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16세 또는 18세 이하의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임상 근거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음 궁금증 계속해서 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부작용 이상 반응에 대한 거부감이 은근히 주변에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에서 안면마비가 오는 거 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 반응 진짜 있느냐. 뭐 안면마비 앱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고열, 두드러기, 발진, 얼굴, 손 부어오름 증상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이 이상 반응이 물론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어지는 중증의 이상 반응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다행이군요. 그 해외 사례에서 과거에 파이자 백신 갖고 노르웨이에서 이제 일부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내린 1차 결론으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마비는요?
마비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유가 길랭바레 증후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발생한 적은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율적인 면도 상당히 낮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단은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셀프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접종 의료기관에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되는데, 귀가하신 다음에도 한 3시간까지는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내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좀 살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일정 비율로 이런 이상 반응이 보일 텐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서 그리고 방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수일 내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 반응이 나올 때는 국가가 배상해 주냐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120일 이내에 인과성을 따져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망할 경우 일시 보상금이 4억 3,739만 원이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침 정은경 청장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방접종 후 최근 가장 중증으로 알려진 이상 반응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분 내에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 상황으로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약 전문가시잖아요. 바이러스 전문가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저도 좀 취재하다 보니까 이 얇은 단백질 막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비누로만 씻어도 그 단백질 막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무력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와 마스크가 중요하다라는 게 정확한 설명이잖아요. 네네. 백신을 맞은 분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2번 백신 막 땅땅 맞으면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이 지금 나와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95%에 가까운 예방률을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일단 수치상이고 정확하게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이 감염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분명히 바이러스 감염을 초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와가지고 백신에 의해서 임상 증상만 가려주고 바이러스가 증식한 숫자를 가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트로이 목마라고 그래서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이 겉으로는 임상 증상이 안 보이는데 일정 숫자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가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완벽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절대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정부의 계획은 이제 순차적으로 내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 그 집단 면역이 빠르면 12월 혹은 내년 1, 2월 즉 올 겨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목표인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를 그럼 언제로 예상하세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상으로는 3분기 때에 일반 국민들이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상 물량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분기 때부터 일반 국민들이 맞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확보된 물량이 계획대로라면 2분기 끝날 때에는 5천만 명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름쯤임 이게 집단 면역 형성률이 3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효능은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한 70%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 효과가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는 계획대로라면 집단 면역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임상 증상이 크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벗는 그런 방안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을이나 겨울? 있습니다. 예. 빠르면 가을이나 겨울에 마스크 벗어도 된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라면. 백신 차질 없다면? 예. 이야, 그러면 올가을 단풍 구경 때는 어쩌면 계획대로라면 백신 다 맞는다면
마스크를 벗고 단풍놀이 할 수도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지금 변수가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 부분하고 실제로는 또 하나는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냈거든요. 예.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변수가 존재는 합니다만 이런 변수가 크지 않다라면 아마도 여름이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방역상의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백신이 계획대로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 접종 스케줄이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전제합니다. 자, 정부는 백신을 맞는 분에게 접종자에게 증명서를 떼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증명서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접종 증명서 백신 맞았다 이거죠. 방역 당국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증명서 발급. 특정 시설 출입 집합 금지 면제는 아니다. 밀접 접촉자 분류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증명서 있어요? 저 백신 맞았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면제. 뭐 이런 혜택. 국외 입국자들 증명서 지참 시 격리 기간을 조금 조정해준다.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증명서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기간 뭐 이틀만. 뭐 이런 식으로. 자, 박수현 대변인. 네. 정부에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증명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다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좀 더 아시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좀 누구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증명서를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방역 수칙,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들을 어떤 완화하는 자가격리나 이런 완화하는 이런 조치인데 어쨌든 저런 것들만 해도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회복기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런 희망의 시간에 이런 또 다른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백신 증명서를 가진 또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논란이요? 뭐 위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 증명서가 있을 때만 뭐 출입이 가능한 민간 시설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접종 증명서를 뭐 위조하거나 조작해서 맞았어요 하고 갔다가 혹여 또 감염이 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 집합 금지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더 좀 명확하게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이 접종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맞으면 피자 한 판을 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백신과 피자가 무슨 관계인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접종을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 시에 피자 한 판과 커피를 제공한다. 피자 한 판 먹으면 목 막히니까 커피 마셔라 이거군요. 2차 백신 접종 모두 마친 이들에게는 녹색 여권을 발급해준다. 요거는 좀 부럽네요. 녹색 여권, 그린 패스포트. 헬스장, 수영장 등 시설 입장 가능하다. 와, 접종 국가 중 이스라엘은 접종률 1위. 피자를 돌려서라도 접종률 1위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정부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스웨덴, 덴마크 접종 증명서 있으면 해외여행 허용을 검토 중이다. 자, 요 정도는 돼야 좀 백신 접종하겠다라는 좀 뭐랄까요? 인센티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매사추세츠, 맨날 발음 힘들어. 매사추세츠 백신 버디 시스템. 노인을 모시고 온 사람에게는 1+1. 미국의 소매업체 크로거 백신 맞은 직원들에게는 $100. 미 소매업체 타겟 4시간분 시급 추가 지급. 맥도날드는 4시간분 유급 휴가. 4시간은 좀 적지 않습니까? 4일은 몰라도. 어쨌든 김정희 교수님, 피자 한 판 이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접종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이스라엘도 일단은 1차 접종까지 마친 그 비율은 한 50% 정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진짜 피자 주네요. 네. 한 판씩 주네요. 예.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녹색 여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어떤 그 계획상의 그 보고가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일단 이런 뭐 증명서라든가 녹색 여권이라는 거 반대의 입장입니다. 아, 잠시만요. 증명서, 녹색 여권 주지 마라. 반대.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그 요양시설 관련해서 종사자들은 접종을 받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선제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그 백신 접종자들이 그러니까 감염자 접촉을 했을 때 자가격리를 안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감염이 들어왔다가 전파를 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다. 1차 접종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실제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 그룹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증명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일단 반대. 네. 여당에서 나오신 분 받아 적고 있어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 버디 1+1, 요 개념은 좀 어때요? 노인, 어르신 모시고 왔으면 당신도 접종. 지금과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때문에 접종률이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저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뭐 이런 경우에 접종률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는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접종이 시작되고 공급 물량만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보다도 접종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공급 물량을 빨리 그러니까 제대로 확보하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도 맞고 피자도 먹고 이스라엘 시민 부럽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השני שלהם זה באמת יצא להם היום, הם קיבלו לפני 3 שבועות חיסון ראשון והיום חיסון שני. משתדלים, כל אחד נותן את שלו וגם אנחנו האזרחים צריכים לתרום את חלקנו ואז בכוחות משותפים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נצא מזה ונעבור את זה בצורה הכי טובה. 자, 이스라엘 접종률,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라는 또 자신감과 희망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 못지않죠. 자, 일반 국민들 구체적인 접종 예상 시기도 함께 보시죠. 1분기 2, 3월에는 이제 요양병원, 의료진 119 구급대원, 2분기에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기관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그다음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18세 이상 대다수 국민을 맞게 된다. 올해는 어쨌든 골고루 다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확인하면서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 김정기 교수님 모시고 풀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내일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국도 김경수도 검찰개혁 속도전, 수사청,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인데요. 이 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그나마 검찰에 남아있었던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박탈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7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서서 이 수사청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윤 총장이 다시 한번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진의를 두고 작은 설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속도 조절은 청와대의 얘기가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예,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차 한잔하면서 그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실장님,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네. 정확한 워딩은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근데 지금 실장님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영민 실장은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박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하라는 뜻의 당부가 있었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강조를 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진짜 속도 조절이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재차 3차 비서실장에게 소위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설전이라고 한껏 표현하셨는데 그보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설전이 아니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청와대 핵심과 그다음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굉장히 많은 좀 불협화음, 여기서 누가 더 세냐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고, 파열음이 났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권에서 쓰기 싫어하는 단어 레임덕 이런 거에 징조도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월요일 날 신현수 민정수석이 많은 언론들이 일시봉합이라고 표현하고 청와대는 일단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계속 진행 중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휴화산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영민 실장님 좀 전에 우리 봤던 설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거든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속도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건인데 과연 저거를 유영민 실장이 조율을 안 하고 나와서 저렇게 답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에서 충분히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이 여권과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와도 얘기가 안 맞는 거 보면 지금 여권 내에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과 파열음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많은 지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를 언급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여당 원내대표가 잘났다라고까지 제목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다라는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해석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일사불란해야 되진 않지 않느냐. 들어보시죠.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에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의 청와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네.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 앞에 보면 유영민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수사청 신설 서두르면 안 된다. 속도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원내대표도 그리고 친문 의원들도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지사도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이고 할 건 해야 한다라는 결이 다른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말을 바꿨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조국, 김경수에 이어 친문도 다른 목소리. 정청래 의원, 문 대통령 임기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지났다.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이제 와서 속도 조절 주저하지 말라. 김남국 의원, 속도 조절로는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다. 어찌 보면 지금 유영민 실장도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개혁 포기하자는 선언이냐라며 일종의 반기? 비슷한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도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일사불란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한다라는 수사청 설립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시선은 어떨까요? 검찰은 껍데기만 남기겠냐? 라는 검찰 내에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직 걸고 반기드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등 수사권을 모두 다 이관하는 것. 검찰은 그냥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해라.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검찰 관계자, 아직은 관망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공식화하면 검사들 폭발할 것이다. 일선 검사들, 형사사법체계 무력화, 이젠 아예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것, 검난 재현될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직접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올 7월까지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급기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윤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요. 네. 앞서서 봤던 첫 장면은 급기야 대통령의 측근도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검찰의 수사권 뺏어야 된다라는 것에 힘을 실었고, 이에 검찰 주변은 윤 총장이 7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망세도 나왔는데, 직을 걸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 총장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 직 거나 마나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쭉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공항도 짓고 고속도로도 있고 막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법이라서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실질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많거나 적거나 중대한 피해자가 그렇거나. 그런데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범죄를 하는 것인데, 그 중대범죄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그 여당과의 발도 맞지 않는 그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중수청 관련해 가지고는 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막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요, 수사권의 주체로 검찰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의문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여당에서 중수청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수청과 관련된 논란 어제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제가 드린 질문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제와 다른 점은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지사는 수사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나왔고, 이에 대한 반대 쪽에서는 윤 총장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임기를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어제와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그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이야기는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검찰의 뭐 개개의 구성원들, 뭐 선후배들 다 좋다 이 이야기도 있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의 일부를 내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영장 청구권 같은 것들을 검찰에게 전속적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검사가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거악과 대항해서 싸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삼고 그 흔든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윤 총장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뭐 신임 검사 임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부장 뭐 보직할 때도 하는 이야기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만 하더라도 뭐 그런 형해화된 검찰총장 그 자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중수청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해야지 이거를 일거에 이렇게 뚝딱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중수청과 관련된 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지금 뭐 김경수 지사도 나오고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중수청 설립과 관련돼서 검찰의 기소권을 뺏어야 된다는 쪽에 완벽히 섰습니다. 대통령의 뜻과는 별개로. 자, 검찰 쪽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해석대로라면 총장이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견해 주시면서 7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해줬는데 그럼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나요? 임기를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겠다는 게? 글쎄요, 지금 그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그 굉장히 심한 갈등의 사태를 봤잖아요. 추윤 갈등이라고 대별되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 또다시 그런 갈등이 불거질 듯했고 검찰 내에서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 여당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게 이제 노정이 됐는데 그게 다소 가라앉은 듯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불씨가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수사팀 해체 이런 것들로 불거졌던 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거는 검찰 장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중수청 관련한 논란은 이제 그마저도 없애버리고 검찰을 해체하려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순히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무언가 부병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직에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저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고 본인의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법치주의에 근간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 관련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여당 의원들 많은 부분들이 보면 의외로 피의자 신분인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내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없애려 하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의도가 과연 순수한 건가? 예. 뭐 내용, 형식 이런 거 떠나서 이 발의 자체가 순수한 건가라는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단순히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검찰을 대변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바로잡으려 노력했던 윤석열 총장이 분명하게 따끔하게 직을 걸고라도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중사청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금 반대의 입장들을 표명해 주셨고 윤 총장이 나설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개인적 견해 드렸고 반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제가 반대 입장이라고 왜 예단하시죠? 제가 100만 원 걸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남아있는 수사권을 박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탈을 왜 박탈이라고 하십니까? 그 수사권이 검찰에 당연히 천부적으로 존엄하게 있어야 된다는 명제가 있어야 그걸 박탈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간에도 그건 합의가 돼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왜 그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권무죄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 검찰이 공정하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가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장래에
이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고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형사에서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검찰로부터 이 수사권을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다만 그 중간 단계로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쌓인 수사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놔뒀다가 좀 시차를 두고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기왕에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 마당에 그런 어떤 속도의 조절도 좋지만 할 때 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걱정들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 속도 조절 주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되는 건 그건 과한 해석이죠. 예. 네. 박수현 대변인 견해지만 좀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검찰이 수사권한이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 기소,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에서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까, 이재명 기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독일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관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검사 한 명당 수사관들을 데리고 있어서 검사 한 방마다 수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관이 없다 보니까 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것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어쨌든 그 두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남용될 수 있다, 남용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런 반론은 가능하겠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난달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을 했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공수처와 지금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 영역을 나눌 것인지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또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곧 만들어질 겁니다. 여전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수사할지를 지금부터 정리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다시 검찰의 6대 범죄까지를 다시 수사청을 만들어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이고 과도하다라고 지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 중대수사청이 결국은 검찰개혁 시즌2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공수처가 시즌1이었다면 이 수사청이 시즌2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다음 선거, 대선이라든가 그러니까 보궐선거뿐이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아젠다로 꺼내왔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아지는 거고 결국은 이게 야권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선거가 되면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국 수사라든지 조국 전 장관 수사,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수사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현 정부의 상징 인물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현 정부 관련된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월세원 1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다음에 쟁점화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결국은 검찰 수사권이 과도했다. 라는 프레임 속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정치 전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로 다른 의견들 한번 들어봤고요. 수사청과 관련돼서는 추후 계속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얘기 나와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 대검 반부패 부장 당시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데 지금까지도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출석을 통보하던 했는데 이지검장이 응하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했다, 업무가 바쁘다. 피의자 신분 전환되면 체포영장이나 강제 수사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참고인 신부인일 때도 3차례 조사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식적으로 입건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사가 입건이 됐으니까, 사건화가 됐으니까 피의자 말 그대로 범죄에 의심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사가 불러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포나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검사가 뭐 조사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망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더군다나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검사가 잠깐 와서 그냥 검사장님 조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다라고 그러면 굳이 이걸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중앙지검 검사장까지 되신 분이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 시키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라는 것과 함께 몇몇 조간 신문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격이라고 해석을 하는 뉴스도 보도됐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장모 의혹을 재수사한다? 자, 지난해 12월 경찰이 윤 총장 장모 최 씨 납골당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1년 조사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데 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에 착수했다라는 건데, 이 뉴스에 대한 이 조간 신문들의 몇몇 조간 신문들은 이걸 이 지검장의 반격이다라고 의미부여를 한 신문도 있던데,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사실은 작년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불기소 결론이 났던 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보완 수사를 하고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건인데, 그렇다 보면 일부 조간신문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 장모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 짓고 이거를 또 다른 반격 카드로 썼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은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후배들로부터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또다시 그 수사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나는 스스로 안 하면서 남들은 자꾸 결론을 짓지 않고 몰아가고 있는 이 갈등 상황을 저는 청와대는, 그리고 대통령은 왜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검찰이라는 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이게 옳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질지,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면 당연히 가서 받아야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저는 우선 이 문제는 이런 측면으로 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권력 구도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내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과, 또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둘 다 일리는 있어요. 자기 보기 나름의 시각이니까 서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 윤석열 총장의 그런 기존의 어떤 검찰을 좀 더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기 검찰총장이 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기 검찰총장을 둘러싼 그런 검찰 내부의 이 미묘한 권력 게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있으면 중앙지검장 가서 조사받고 벌 받을 일 있으면 벌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뭔 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계속 우리가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할 시간을 가지면, 레임덕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대통령 역할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을 때 집권 여당이 착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말을 국회에서 법제화한다든가 뭐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해요. 거수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면 아 이거 불협화음 레임덕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임덕이라는 말을 요즘 부쩍 많이 쓰는데 레임덕은 누가 한 세력이 부채질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임덕은 스스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야당에 강력한 대권의 후보가 있어서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거나 할 때 레임덕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역대 5년차 지지율 40% 강건합니다. 그리고 지지자층의 그 지지율이 80% 밑으로 떨어질 때 대체로 그 레임덕이라고 하거든요. 80% 이상 강고해요.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무슨 크게 위협할 만한 대권 후보가 현재 상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은 레임덕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부채질하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레임덕은 아니다. 그리고 또 아니 저 청와대 출장소냐라고 비판하시고 이런 때는 레임덕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님이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했으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일반 국민들보다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들끼리 지금 붙었어요. 이제 첫째 뭐냐면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신뢰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애매한 표현과 말을 저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말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강력한 야당이 저항이 없는데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어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거고 여권 내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석을 부정하고 내 뜻이 맞다라고 지금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강력한 야당이 있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레임덕의 징후다라고 하나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이전 갈등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제가 대통령의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말씀을 하시고 정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그 전에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과정인지 혹은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왜 이런 갈등을 여태 놔두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신현수 파동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또 이거를 놔두시느냐. 저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선택적 등장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가 오히려 지금 레임덕을 더 부추기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징후다. 이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대변인들의 예, 상이한 견해들 나란히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를 만나보시죠. GD와 제니가 열애를 한다라는 열애설이 제기됐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이 차량 때문에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명과 시흥에 7만 가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지인 제니와 GD, G드래곤이 1년째 열애 중이다라는 열애설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스타 2명이죠. 제니도 그렇고 블랙핑크, G드래곤, 빅뱅, 디스패치, YG 소속의 G드래곤 역시 YG 소속의 블랙핑크, 제니가 1년째 교제 중이다라고 디스패치는 보도를 했고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YG에 꽤 많은 사람들이 둘의 관계를 이미 눈치채왔다라는 인터뷰도 보도했습니다. 제니는 블랙핑크 데뷔 전인 2012년 GD의 뮤직비디오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그리고 제니는 2013년 GD의 블랙 피처링에 참여했다. 9년간 YG의 선후배로 친분을 유지했다. 뮤즈와 멘토, 뮤즈와 우상 그런 관계다. 음악과 패션에 공감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두 사람의 편한 사복 모습, 그다음에 열애설을 보도한 디스패치의 어떤 사진 보도 내용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인데 GD와 제니가 동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GD의 뮤비에 제니가 이렇게 출연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저 때부터 뭐 인연이 시작된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워낙 국제적인 두 명의 아이돌 스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YG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티스트의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는 기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애매한 입장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보통 이런 열애설에 나오는 단골 답이 딱 있어요. 친한 동료 선후배 관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단 그런 식상한 답변은 아닌데 조금 YG의 이 답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렇죠. 통상 저희가 정치권에서 NCND라는 답변을 하잖아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긍정의 의미로 많이 해석들을 하죠. 이게 그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획사들이 열애설이 터지면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다. 그럴 경우에 또 뭐 사실 실제 열애일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많은 기획사들은 사실 그냥 쿨하게 인정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애를 한다 그러면 열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YG에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얘기 자체가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열애설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할까 싶은데 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열애를 한다는 굉장히 뭐 반가운 소식이고 또 특히나 뭐 G드래곤이나 블랙핑크의 제니나 굉장히 뭐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뭐 두 열애 소식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반기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근데 많은 이제 기획사에서 염려하는 게 열애설이 공개 열애설이 터지고 나면 나중에 뭐 굉장히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자 느끼게 될 부담들이 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숨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응원하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또 늘 이렇게 관용적으로 봐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팬심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GD도 GD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제니의 경우에는 뭐 워낙 국제적으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고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제니가 유튜브 계정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가 뭐 100만이 되더라. 뭐 이런 뉴스가 보도될 만큼 영향이 있는 스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상에서 제니의 입장에서 GD는 우상이었다가 지금 제니의 입장에서 네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정혁진이 제니라면 네, 제가 제니라면 어렸을 때 GD는 우상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커가지고 소속사 선후배가 됐는데 이제는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봐서는 GD보다 오히려 제니가 더 컸어요. 더 유명해지고 더 세계적인 스타가 딱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스타라고 하는 건 상품성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 있어야 상품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사람 뭐 서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좋겠죠. 하지만은 소속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정혁진 변호사가 말을 하나 수정할 게 있어. 어떤 거요? 내가 제니라면. 제니의 팬들이 막 댓글 달 것 같은데. 정혁진을 보호 차원에서 그 말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향후 선수 생활 불분명하다. 부상 정도가 좀 있군요. 23일 현지 시각 LA 외곽 왕복 4차선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에 차량이 전복됐다. 당시 차량은 과속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다리와 발목 심한 골절, 장시간 대수술을 타이거 우즈가 받았다고 합니다. ESPN 두 다리 복합 골절과 함께 발목이 산산조각 났다. AP통신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에 직면했다. CNN 그의 골프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 사실 골프 선수에게 발목과 다리 부상, 골절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상 소식입니다. 자, 당시 보안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When I arrived on scene, Mr. Woods was seated in the driver's seat. At that time, he
seemed that as though he was still calm and lucid. I asked him what his name was. He told me his name was Tiger, and at that moment I immediately recognized him. Airbags deployed, all of that. And however, thankfully, the interior was more or less intact, which kind of gave him the cushion to survive. No skid marks, no break-ins. So apparently the first contact was with the center median, and from there then cross into the opposing lane of traffic, hit the curb, hit a tree, and there was several rollovers during that process. 차량이 떨어져서 전복이 된 상황에서 타이거 우즈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의 어떤 발목 부상이 빨리 쾌차되기를 많은 팬들도 바라고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미국 해당 보안관의 발언 중에 발견 당시에 차량 내부가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에어백이 잘 작동을 해서 타이거 우즈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일종의 쿠션 역할을 했다라는 발언이 미국 현지에서 알려지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GV80 제네시스 SUV 차량이죠. GV80 차량의 외신들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에어백 10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사양이 대거 적용된 차량이다. 사고 당시 차량이 반파가 됐는데 운전석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에어백이 작동했다. 차량 내부가 쿠션, 목숨을 건졌다. 미 일간 USA 투데이, 제네시스가 이번 사고로 스포트라이트를 톡톡히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즈가 GV80 덕에 살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볼보였다면 부상이 덜했을 거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의 입장도 오늘 나왔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우즈가 하루빨리 쾌차하길 바란다라는 입장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 네네. 어쨌든 외신들이 분명히 이 GV80, 국산차죠. 현대차, 제네시스 GV80에 대한 관심이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 제네시스 안전성에 대해서 그 서로 간에 공방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보안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서 현장에 가봤더니 그 의식이 아직 있더라.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형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나야 되는데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그 외신 보도 보니까 그 추가적인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없을 거라고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유 때문에 저렇게 사고가 났는지는 뭐 더 밝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거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저렇게 차가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응급처치와 지금 수술을 통해서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네티즌 사이에 지금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이게 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하여튼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주 선수가 좀 복귀해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저런 사고가 나서 아무튼 빨리 쾌차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재밌는 골프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내리막, 9m 정도의 경사가 있는 어떤 이 내리막, 높이에서의 내리막을 차량이 계속해서 굴르면서 차량이 거의 뭐 반파 직전까지 간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저 상황에서도 일단 목숨을 건진 것에 좀 감사하고 타이거 우즈 선수의 어떤 부상의 쾌유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플은 광명과 시흥에 7만 가구가 들어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 20일 만에 1차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했는데, 경기 광명 시흥 일대 주택 7만 채 규모의 대형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여의도 면적이 4.3배 규모다. 여의도까지 12km, 서울 직선 경계까지 거리가 1km, 10만 1,000호의 규모의 공급이다라는 거고요. 실입주가 이제 2023년에 사전 청약해서 2027년에 입주가 좀 실이 있습니다. 실입주까지는 6, 7년 소요가 된다라는 건데, 자, 거두절미 본론만 바로 돌직구 질문 박수현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그러신데요. 서울 내부가 아니고 경기도, 그리고 입주까지 6, 7년이 소요된다. 자, 지금 서울 부동산 집값 이걸로 잡히겠습니까?
저는 저 정도 가까운 곳에 저 정도 규모 정도만 해도 아마 대기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에 역세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공공 분야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 정도를 가지면 아마 대기 수요를 일으키기에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를 단축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기 수요라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면 내가 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6, 7년 이렇게 가면 좀 대기 수요에 영향을 좀 못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빨리 갈등을 좀 최소화해서 이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또 핵심이시니까 힌트 좀 주세요. 서울 내에서 택지는 어디예요?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이낙연에게 홍남기란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면전에서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라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격돌을 한 바 있죠. 기재부는 12조 이상 안 된다. 민주당은 그 정도는 부족하다.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지난 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소상공인이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다.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편을 들고 두둔을 하자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김상조 실장에게도 질책. 애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대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이재명 기자, 당시 상황 좀 리얼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 당정청 회의가 있었던 건 지난 14일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민주당 시도당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낙연 대표가 그냥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차 재난지원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가기 전에 싸울 준비라고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먼저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동아일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12조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아, 면전에서? 그렇죠. 면전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느냐. 재정을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하면서 아마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김상조 정책실장도 계속 홍남기 부총리 편을 드니까 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저 표현도 지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게 애국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돕는 게 애국이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은 아마 이제 여당 중심으로 해서 더 재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속도조절론, 중대수사청 속도조절론 관련해서 당청 간에 그냥 불협화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면 이미, 당청의 시험대가 아니라 이미, 당청 간의 무게중심은 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여당 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미 이제 대선이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 전으로 돌입하고 여당 중심으로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과연 청와대가 반격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수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고위 당정청을 보면 거의 이제 수용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혁준 변호사님, 아까 이제 제니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주셨잖아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냐면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당장 좋아져야 된다, 재정 풀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아니, 나라의 곳간 생각도 해야지, 선별적으로 줘야지, 여기에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부총리의 생각은 좀 어땠을까? 제가 홍 부총리라고 한다면 대잡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시 참 나쁜 사람이란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정말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재정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니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경제부총리였다라고 하면 비슷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빠요. 나랑 당신이랑 생각이 틀린 것일 뿐이지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저런 실수를 하셨을까? 이낙연 대표가 저런 실수하실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 알고 있었는데 좀 요즘 마음이 급하신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박수현 대변인 저때 상황 일단 동아일보 보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청와대의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 오찬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가 저 자리에서 그렇게 격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래요? 예, 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받아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당이 정부의 도구냐? 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당이 정부의 도구냐? 예, 하셨고 사실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걱정을 하는데 당연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정 걱정을 하는 그 정도가 옳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겠냐. 재정 걱정 누구는 안 하냐. 너만 혼자 걱정하냐. 너만 애국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당이 생각하는 건 있지만 당 대표가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당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당정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 SNS 계정에다가 그걸 바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을 키웠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당대표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권 여당의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저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당정청 회의가 굉장히 이제 얼마 정도로 이 추경의 규모가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 20조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12조 정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규모 거기에서 당은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타협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낙연 대표의 정말 경로가 국민을 생각한 그 경로가 이런 규모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른 의견들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범야권의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해요. 어제 윤상현, 홍준표 두 분을 같이 만났어요. 어디서? 홍준표 의원실에서. 사실은 윤상현, 홍준표 두 분 다 국민의힘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범야권의 중진 그 이상들이죠. 안철수 대표가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그제 하루 전에는 김현철, 김덕용, 김무성 또 이 범야권의 올드보이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일 임명진 교수 그리고 지난달 10일에는 김동규 교수님까지 안철수 대표가 만났다. 자, 굉장히 만나는 폭이 넓은데 일정한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10일 김동일 교수 만나고 임명진 목사 만날 때만 해도 그 야권 단일화의 초기고 본인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초기 상황이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구나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만남들은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야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 말고는 서울 시민들한테 다가갈 만한 아이템이나 이슈 발굴을 못해서 참 안철수 후보도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저런 것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지금 야권 단일화가 막 제3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까지 이루어집니다만 야권 단일화만 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무언가 어필하기에는 부족한 이런 상황을 스스로도 느끼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를 발굴하지 못해서 무언가의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활동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겠구나. 오죽하면 저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이제 조금 지나면 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단일화 이슈 말고 또 다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후보들이 좀 발굴하고 개발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요 기사를 보면서 조금은 들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만난 게 국민의 당사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